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개항기 개화기 이야기인데요. 이번 영상은 어, 동학농민운동, 갑오 을미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대한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면 여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독립문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이 독립문은 그 독립협회에서 세웠던 문이고요. 원래 요 앞에 영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었거든요. 요거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청나라하고 그런 사대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보기 위해서 동학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동학은 그 조선 후기 영상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동학은 최시영이라고 2대 교주가 있어요. 이 최시영 때 포접제라는 것을 이제 정립을 하는데 이게 북접하고 남접으로 이제 나눠서 약간 좀 더 포교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제도예요. 이 포접제라는 게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요. 이때 이제 동학 교도들 사이에서 교도 신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최재우 일대 교주 최재우가 혹세 무민이라고 해서 그 백성들을 혹하게 한다라는 죄를 씌워서 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최재우의 신원을 보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 동학은 그런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했던 거는 삼리 집회인데요. 삼리라는 지역에서 했던 집회인데 이 교조의 신원, 최재우의 신원을 복원하자.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운동이고 우리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해달라, 그만 탄압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삼리의 집회입니다. 이후에 이제 일본이 조금씩 이제 침투를 하자 보은 집회에서는 척외양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얘는 이제 그 배척하자. 외는 일본이고요. 양은 서양 세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은 집회에서는. 이후에 근구 집회에서는 전봉준이 서울 침공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주 신원운동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는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탐악을 부리게 돼요. 이 동학농민운동의 단계가 총 4단계로 나눠진다고 해요, 보통은. 그래서 고부 농민봉기 단계, 1차 봉기 단계, 전주화약 단계, 2차 봉기 단계, 이렇게 해서 총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고부 농민봉기하고 1차 봉기하고는 다른 거니까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다른 봉기예요, 이 두 개는.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고부 농민 봉기는 고부는 전라도 지역인데 여기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수탈을 하고 그런 탐욕스러운 행동을 벌이고 균전사하고 전운사라는 게 있어요. 이 전운사는 쌀을 옮기는 걸 이야기해요. 중앙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좀 수탈도 많았고 좀 그런 문란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발통문을 작성을 해서 사발통문은 이렇게 사발을 놔요. 동그란 사발을 놓고 그 이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데 보통 이렇게 적다 보면은 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주동자가
맨 위에 쓰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동자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발통문을 통해서 이렇게 써요. 이름을. 그러면 누가 첫 번째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주동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동자를 알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쓴 사발통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요. 박원명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무마하려고 하는 무마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좀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안핵사라고 해서 이제 이 사건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안핵사로 보내진 이용태라는 사람이 동학 농민들, 동학 교도들을 다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서 또 탄압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백산이라는 곳에서 집결을 해서 4대 강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전주성을 농민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진짜 서울까지 올라올까봐. 그래서 청나라에 병사를 요청을 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이전에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었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군대 파견하면 우리도 파견할 거야. 이래서 일본이 파병을 합니다. 결국에 일본은 어, 경복궁을 이제 경복궁을 포위를 해서 점령을 하게 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까지 오게 되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좀 큰일 나겠는데 해서 급하게 농민군하고 화약을 맺게 되는 게 전주에서 맺은 전주 화약입니다. 이때 이제 패전개혁안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토지개혁을 이야기를 해요. 뭐 과부의 재가도 허락을 해주고 노비 문서 다 불태우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토지개혁, 다른 그 전에는 갑신정변 이런 데선 토지개혁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는 토지개혁 이야기를 해서 땅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토지개혁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집강소라는 거 설치를 해서 향촌이 자치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어, 청나라하고 일본한테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까 물러나 주세요 했는데 일본이 물러나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고 결국에는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이 청일 전쟁의 전쟁터가 돼버려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일본하고 청나라가 우리 조선인들을 이용을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픈 그런 역사예요. 청일전쟁 또한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등 좀 약간 우리나라를 점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하고 손아중이 대표적으로 이제 주동을 했고요. 아까 남접하고 북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남접이 조금 더 무장봉기 쪽에 가까웠는데 북접이 이때 손병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북접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봉기를 하지만 이때는 그 우리 조선의 조정하고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고 농민군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당해낼 수가 없겠죠, 농민군이. 그래서 공주전투하고 우금치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후에 이제 조정에서도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교정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해요. 이때는 이제 일본의 간섭이 조금 덜 했는데 왜냐하면은 청일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 신경을 쓰느냐고 조선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할 수 있었던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 일본이 그래도 간섭을 해요. 그래서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해서 개혁을 합니다. 이게 1차 갑오개혁이고요.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이라고 해서 갑오개혁입니다. 이 개혁 내용으로는 개국기원을 사용하게 해서 청나라 연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조선하고 뭔가 조약을 맺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청나라하고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강화도 조약 때의 자주 독립국이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줬던 거고요. 여기 1차 갑오개혁에서는 개국기원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나라 연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재정을 탁지아문이라는 아문으로 이 기관이에요. 여기로 일원화시킵니다. 그리고 은본위 화폐를 사용하게 해서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 이때 이제 은본위 제도였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여기 일본은 은본위 화폐였어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치를 좀 더 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하던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본위 화폐를 사용을 하게 하면서 일본 화폐를 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갑오개혁 때 드디어 우리 한반도에서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런 신분제의 사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그 형평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가 됐고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신분제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평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신분을 나누는 식의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으시고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 한두 분 계실 거예요. 너는 상놈이고 나는 양반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어 놓으려고 하고 계층을 또 나누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없는 국가예요. 그런 한심한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갑오개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2차 갑오개혁은 청일전쟁이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본이 조금씩 유리해지기 시작하고 일본이 승기를 거의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를 하고 김홍지,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을 하게 되면서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2차 갑오개혁 때는요. 홍범 14조를 반포를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죠. 얘네들은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걸 계속 명시를 해줘요. 청나라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기서도 또한 독립국이라고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을 반포를 하게 해서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게 하고 내각제를 실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또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3차 을미개혁. 왜 여기는 이름이 을미냐면요. 아까는 갑오잖아요. 갑오는 1894년이에요.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1895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을미년이 되었기 때문에 3차 개혁부터는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김홍집하고 유길준이 합류를 한 내각을 구성을 하고요. 개혁 내용으로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해요. 청나라 연호 사용 아까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건양이라는 자체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하고 뭐 친위대, 진위대 등 그런 군사적인 개혁도 해요. 그리고 향후 조규라는 것을 반포를 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을미개혁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단발령이 있죠.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성리학 시대 그 사상으로는 머리카락은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가 물려주신 몸에 상처를 내는 거. 어쩌다 이렇게 다치는 거 있죠. 그것도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흠집 하나 내는 거.
그거 굉장한 불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머리카락 자르는 거를 완전히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근데 고종이 먼저 머리를 자름으로써 좀 보여주니까 조금씩 이제 따르기 시작은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게 하는데 이전에는 태음력을 사용했어요. 음력하고 양력이라고 하면 아시죠? 그전에는 이제 음력을 사용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양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중이라서 일본도 양력을 사용했고 이 일본은 조선을 조금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도를 이식을 계속해야 됐기 때문에 태양력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학교령을 반포를 해서 소학교를 또 설치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한테 살해가 됩니다. 시해가 되면서 고종이 불안해진 거죠. 일본이 그 명성황후를 왜 시해를 했냐 하면은 명성황후가 러시아 세력하고 조금 연계를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를 견제를 해야 됐었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를 했고요. 그리고 춘생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간파천이라는 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건데 그 이전에 미국 공사관으로 한번 도망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유생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몰래 밤에 정말 몰래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고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단발령을 중단시키고요. 내각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단발령이랑 의미사변을 통해서 의병이 일어나요. 의병이 일어나는데 이 의병장들이 대부분 유생들이었어요. 자세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 이 의병들이 대부분 이제 유생들이다 보니까 어, 고종이 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개혁도 해주고 친일 관료들도 좀 다 몰아내주고 할 테니까 너네 의병 그만해. 그랬더니 이제 의병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다 하고 대부분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 있었잖아요. 이게 왕권에 도움이 될까요? 왕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열강들이 좀 조선을 이제 우습게 안 거죠. 그래서 이권 침탈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러일 외교 협상도 펼쳐지는데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외교 협상을 맺어서 러시아는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조선의 그런 권력이 조금 그 지위가 조금씩 격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생기는데요. 이 독립협회가 생기기 전에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독립신문을 먼저 발간을 해요.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발간한 게 아니고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발간이 됐던 거고요. 이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독립신문이 아니고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이 독립협회의 기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독립신문이 먼저 발간이 됐어요. 그 독립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고 독립협회의 기관지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독립협회는 이제 모금 활동을 통해서 단체를 이제 건립을 하고 독립문을 이제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독립협회 안에서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었는데요. 박영효 서재필 세력은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고 윤치호 남궁옥 세력은 전제 황권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갈라져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통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 한계점이 좀 있고요.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국민들의 민권, 그 인권이라 이거는 사람이고 민권은 국민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민권이랑 인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국민들을 계몽하는데 좀 많은 여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 계몽 활동도 펼치고요. 그리고 이권 양역, 이 열강들이 계속 이권을 침탈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권 양역 반대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권 운동을 위해서는 연좌법.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들까지 모두 다 처벌받는 연좌법을 부활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이 연좌법은 이전에 폐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다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 부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의회 설립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의 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만민공동회인데요.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그 열강들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좀 많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저령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을 조차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한러은행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재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한 국가의 돈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공유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한러은행을 개설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해서 결국에 다 안 돼요. 한러은행도 안 만들고 저령도도 조차를 이제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미도에 석탄 창고를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라는 것도 마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하고요. 그 관료들 있죠. 같이 참석을 했던 회의예요. 그래서 그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도 하고 국민들의 그런 민권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데 여기서는 허니 6조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입헌군주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협회라는 보수단체가 있어요. 이 시전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요. 이 독립협회가 너무 잘 나가니까 자신들의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 고종한테 그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잘못 소문을 내요. 그래서 고종이 이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을 하게 되면서 독립협회의 활동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이 건립이 되는데요. 아까 아관파천이 있었잖아요. 그 아관파천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가 그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요 뒤로 건물이 더 있는데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가 그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여기로 이제 아간파천을 했던 건데 여기서 돌아오게 됩니다. 유생들이 계속 왕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계속 국가 권력도 약해지고 그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좀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해서 경운궁, 경운궁은 어디냐? 지금 덕수궁이에요.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칭해요.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냥 일반 왕이 있던 국가가 아니고 황제가 있는 제국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한 것을 칭제 건헌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칭제 건원을 함으로써 제국을 만들고, 왜 제국을 칭했냐? 왜 굳이 황제를 칭해야 했냐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열강들이 계속 침략을 해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좀 우리의 그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국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 계속 했었던 상황이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 그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다 먹혀버릴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그런 독립 자주 국가임을 계속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칭하고 제국을 칭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마련을 하는데 법규 교정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 국제를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독립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제국주의들의 공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독립국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대한국 국제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황제를 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가 권한을 다 가져가요. 입법, 사법, 행정의 그 권한을 다 가져가 버리면서 그 인민 권리, 인권, 민권에 대한 그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한계점은 있어요. 황제의 권력을 계속 강화하려다 보니까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런 한계점을 갖기도 합니다. 이 고조는 이제 개혁을 실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열강들이 침입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자주적으로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다 먹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개혁을 실시하는데 광무는 연호잖아요. 그 고종의 연호기 때문에 광무개혁이라고 이름이 붙였고요. 그 옛날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자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이 개혁에서 좀 중요한 것은 군사개혁인데요. 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군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모든 나라가 지금 각자의 군대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보상에서 되게 중요해요. 한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군사개혁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군사개혁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부를 설치를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황제가 대원수를 겸임을 하게 됩니다. 군사권까지 가져가 버린 거죠. 황제가. 그리고 뭐 시위대, 친위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도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돈 관련된 거. 이런 것도 개혁을 해야 이제 독자적으로 뭔가 개화 정책이라든지 개혁 정책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황실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내장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서 황실 재정을 확대를 해요. 이 국내부가 내장원인데 요거를 기관을 이렇게 확대해버려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정을 늘려요. 근데 이 재정을 개혁 정책에 사용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린 거죠. 이러한 개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양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전 사업은 땅을 조사를 해서 그 땅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땅을 조사를 한 거를 양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땅이잖아요. 황제 입장에서 내 나라의 땅인데 내가 우리나라의 땅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땅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지게라는 것을 발급을 해줘요. 이게 이제 소유권 증명서예요. 이 땅의 소유권이 너한테 있다라고 증명을 해줬던 거고요. 요것을 이제 배부를 해주면서 이 소유권은
반드시 우리 국내 사람들, 대한제국 사람들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의 소유를 금지시킵니다. 이외에도 식산흥업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해서 요거는 상공업을 발전시킨 걸 이야기하고요. 개혁을 해야 되니까 상공업을 개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공업 개혁도 하고요. 유교를 국교화시켜서 유생층을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유생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유생층이 주로 관료층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반드시 포섭을 해서 황제권을 또 공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유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청통상조약이라고 해서 청나라하고 조약을 다시 맺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청나라가 황제였고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속방국이었는데 우리 이제 대한제국이 황제를 칭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하고 동등한 황제의 입장에서 다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서 한청통상조약이라고 조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화 정책들 추진했던 거, 개화기에 그 한반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일본이 점점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탈을 했고 어떻게 병합을 했는지 그런 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